안녕하세요. 중학생 아이 둘 키우는 40대 중반 경기도 사는 여자입니다. 시댁에 안부전화 다들 얼마나 하시나요? 잘하는 사람은 일주일에 한 번씩도 하고, 어떤 사람은 한 달에 한두 번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집은 안부전화 자체를 안 하는 분위기도 있는데요. 저는 그놈의 안부전화 때문에 시댁과 기절초풍할 사건을 겪은 며느리랍니다. 그 일로 시댁이랑은 완전히 틀어졌어요. 아니, 정확히는 시어머니죠. 아버님이랑은 그래도 간간히 모시고 식사도 하고 그러지만 어머님한테는 좀처럼 마음이 열리지가 않아요. 지금은 시간이 많이 지난 일이긴 한데 제가 너무 한 건지 다른 분들 의견도 궁금해져서 지난 일을 한번 쭉 써보겠습니다. 남편에게는 형이 있어요. 아주버님이 어릴 때부터 공부를 잘해서 의대 가려고 했는데 막판에 진로를 바꿔서 공대로 진학했고 공부를 아주 오랫동안 많이 하신 뒤 교수가 되셨습니다. 형님도 교수님이에요. 음대 교수입니다. 저희 남편은 아버님보다 5살 어리고 공부는 그렇게 잘하지 않았지만 체육에 소질이 있어서 진로도 스포츠 쪽으로 정했어요. 당연히 교수인 형보다 연봉 차이가 엄청 많이 나지만 스스로의 일을 사랑하고 또 자부심이 있는 스포츠맨입니다. 저도 그냥 평범하게 연봉 받는 외국어 강사이고요. 시댁은 돈이 좀 있는 편입니다. 시외가가 부유하세요. 그래서 시어머니도 그 어려운 시절에 음대 나오신 보기 드문 케이스예요. 협주단 같은 데 들어가 활동하셨다던데 셋째 아이, 그러니까 제 남편의 동생을 유산하신 이유로 충격에 완전히 손을 놓으셨다고 하더라고요. 시아버님은 그닥 돈이 있는 집안이 아니라서 결혼하실 때도 시외가 지원받아 하셨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어머님 입김이 대단한 시댁 분위기입니다. 아버님은 거의 이견을 내지 못하시고 어머님 결정에 다 따르시는 순한 분이십니다. 저희 결혼할 때도 아버님은 제가 마음에 든다 하셨는데 어머님이 절 탐탁치 않아 하셔서 허락도 1년 넘게 기다려야 했습니다. 많이 힘들었지만 제가 남편을 너무 많이 사랑해서 꾹 참았네요. 시댁은 제가 결혼할 때는 매매 시세 9억 정도 하는 32평짜리 수도권 아파트와 현금 10억 정도 갖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었어요. 아버님이 공직자 출신이시라 연금도 있으시고요. 이래저래 노후 준비 빵빵히 잘 된 여유로운 시댁인데 저희 집은 평범하기 그지없어서 어머님이 별로 안 좋아하셨습니다. 하긴 그럴 만도 한 게 형님은 직업이 교수인데다 형님네 친정도 자영업하셔서 잘 산다고 들었어요. 시댁 올 때마다 명품 가방 컬렉션 하듯 늘 바뀌어 있었고 옷도 헤어스타일도 전부 분해나고 멋있었습니다. 하긴 형님네 부부는 연봉이 두 분 합쳐 2억이 훌쩍 넘었지만 저희 부부는 둘이 합쳐 8천도 안 되었거든요. 게다가 어릴 때부터 아주버님과 제 남편은 차별을 받으며 컸다고 들었습니다. 남편이 공부를 아예 안 하는 건 아니었지만 하는 것에 비해 성적이 잘 안 나오니 늘 엘리트 형에게 비교받으며 혼났다고 들었어요. 전교 1등인 아주버님 덕분에 어머님도 동네에서 기가 살아 여왕벌이셨다고 하더군요. 반면 동생인 제 남편은 성적도 중하위권이라 그냥 밖에 나가면 없는 자식 취급하셨다더군요. 잘난 큰 아들에게만 브랜드 옷 사주고 학원이며 고액 가외 전부 해줬고 제 남편은 거의 방임방치하며 키우셨고 그래서 남편이 고등학생 때 방황을 많이 했다고 하더군요. 아버님이 보다 못해 안타까워서 숨겨놓은 비상금으로 남편 데리고 시내 나가 옷도 사주고 그러셨다던데 그것도 나중에 어머님한테 걸려서 두 분이 같이 혼나셨대요. 아버님은 두 아들 다 차별 없이 사랑하셨는데 어머님이 돈줄을 잡고 놓지 않으셔서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 있었다더군요. 그래도 남편이 아버지 사랑을 깨닫고 나중에 정신을 차려서
수능 공부 열심히 해 인서울 대학교에 붙었다더군요. 다들 대학도 못 갈 꼴통이라고 한 제 남편입니다. 그런 역사가 있기 때문에 제 남편은 어머님한텐 정이 없어요. 아버님을 더 존경하고 애틋해합니다. 저도 연애 때부터 그 이야기를 들었었고 결혼 허락 맡을 때도 어머님한테 모진 소리 들으며 상처받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아버님이 더 좋더라고요. 어머님도 그걸 아시는지 시댁에서 대놓고 형님과 저를 차별하셨습니다. 어머님이 형님을 부르는 호칭은 우리 귀한 교수님 아니면 이쁜 큰 며느리였고 저는 야였습니다. 그리고 명절에 시댁에 가면 단 한 번도 저나 제 남편이 좋아하는 음식을 해주지 않으셨어요. 저희 형님이 좀 특이한 식습관이 있는데 모든 음식에 마늘을 넣어 먹습니다. 젊을 때 다이어트 하면서 마늘을 챙겨 먹던 게 습관이 되었는지 하다못해 라면에도 다진 마늘을 2스푼씩 넣는 분이세요. 그래서 형님 오시는 날에는 모든 음식에 다진 마늘을 뭉텅이로 넣습니다. 반찬이든 국이든 모든 음식에 형님 취향대로 마늘을 왕창 넣으니 마늘 향을 별로 안 좋아하는 제 남편은 입에도 못 대고 옵니다. 어머님은 그거 아시면서도 항상 형님 아니면 아주버님 취향에 맞게 요리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외식이라도 할라치면 형님한테 늘 우리 큰 며느리 뭐 먹고 싶어? 교수님 먹고 싶은 대로 가자 하시며 제 쪽으론 고개도 안 돌리시죠. 그래서 형님이 좋아하는 식당으로 주로 갔어요. 형님도 시어머니가 잘해주시는 것에 익숙하고 좋은지 서로 잘 맞는 것 같더라고요. 저까지 셋이 있으면 저는 그저 외톨이가 되고 맙니다. 두 분이 비슷한 전공이니 음악 관련 이야기 하시며 저한테 말도 잘 안 걸어주셨으니까요. 신혼 때는 저도 멋모를 새댁이라 시댁이 어렵기도 했고 또 손윗 동서가 저보다 7살이나 많습니다. 형님이 또 연상연하 부부거든요. 그렇기도 하고 형님도 저를 은근히 무시하며 깔보셨기 때문에 저는 아버님 빼고 모든 시댁 식구들이 어려웠어요. 그런데 김장이나 시댁 일 도울 일이 생기면 항상 저만 부르시더라고요. 그럴 때는 또 어머님이 김치는 또 우리 막내 며느리가 잘하지 하시며 어머님이 저를 어하둥둥 해주세요. 첫 결혼 때 김장하자 부르시길래 갔더니 형님은 안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님께 형님은 언제 오세요? 라고 물었더니 그 바쁜 애가 무슨 김장을 해. 그냥 우리만 하면 된다. 하며 우리 둘이서 새 집 먹을 김치를 담궈야 하는 거라고 하시더군요. 좀 황당했지만 첫 김장이고 또 저도 긴장이 되어서 별 생각 않고 열심히 했죠. 그런데 어머님은 저한테 시키기만 할 뿐 몸 힘든 건 안 하시더라고요. 알고 보니 어머님은 원래 김장을 안 하시고 다 사드셨던 분인데 둘째 며느리 들이고 나서 김치를 담그기로 하신 거였더라고요. 저는 그것도 모르고 혼자서 김치 150포기 담궜습니다. 게다가 형님이 마늘을 좋아한다는 이유로 다진 마늘을 정말 드럼통째 넣은 것 같아요. 그날 집에 오는데 온몸에서는 마늘 냄새 나지 어깨는 빠질 듯이 힘들지 서러워서 눈물이 줄줄 나더군요. 그날 이후로 남편도 엄청 화가 나서 이제 저더러 시댁에 잘할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래도 어머님이 워낙 반대하셨던 결혼을 한 며느리라 잘하고 싶었던 마음이 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더 잘하면 어머님이 남편도 더 봐주지 않으실까 싶어서 그래도 기본적인 도리 그 이상은 하고 싶었습니다. 어머님 때문에 힘이 쭉 빠져도 뒤에서 저를 챙겨주시는 자상하고 조용한 아버님 덕분에 시댁에 악감정 갖진 않았어요. 시댁에 안부 전화도 정말 자주 했어요. 사실 어머님이 결혼 조건으로 그리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보기에 너 우리 아들에 비해 잘난 것 없다. 그래도 착하고 순하다는 말에 내가 생각을 받고 결혼을 허락한 거니까 시댁에 잘하는 며느리 되거라. 명절에도 이틀은 자야 하고
안부 전화도 무조건 일주일에 한 번씩 해라. 네 형님도 나한테 전화 잘한다. 어머님 그 말씀 때문에 약속 지키려고 노력했어요. 안부 전화는 어머님이 먼저 요구하셔놓고는 매번 시큰둥하게 받으시더군요. 형님도 전화를 참 자주 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어쩔 때는 어머님이 지난주에 네 형님이 나한테 3번이나 전화했다. 넌 한 번 했지? 그 바쁜 교수 생활하면서 시어머니한테 3번이나 전화하는 며느리가 어딨어? 넌 반성 좀 해. 라고 화를 내신 적도 있어요. 게다가 돈의 힘이란 게 뭔지 어머님이 저희 결혼할 때 2억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그 덕분에 집 잘 구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형님네한테는 5억 해주셨더라고요. 나중에 그거 알고 나서 섭섭하지 않았다면 거짓말이고요. 아무튼 이런저런 도리를 하고 싶어서 꽤나 열심히 시댁 챙겼네요. 어머님도 울지 않는 캔디처럼 싹싹하고 살갑게 자라니까 점점 저에게 마음을 여신 것 같았어요. 물론 형님이랑 저를 여전히 차별하며 저는 일 시키고 형님은 소파에 앉아있게 하긴 하셨지만요. 형님은 진짜 너무 말랐고 집에서 살림도 안 하는 분이라서 어머님도 어느 정도 포기하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며느리로 들어오기 전부터 큰 며느리한테 설거지 한번 시켜본 적 없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들어오니 자연스레 그런 일들이 저에게 위임된 거고요. 한 5년 정도는 저도 노력하고 싶었는데 큰애가 4살이 되고 사리 분별하기 시작하면서 저도 더 이상 시댁에서 노예처럼 굴고 싶지 않아졌어요. 제 아들이 시댁에서 바삐 일하는 제 뒷공무니를 쫓아다니며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엄마, 나랑 놀아줘. 왜 엄마만 이래? 엄마도 큰엄마처럼 저기 앉아서 나랑 같이 놀자. 라고 하며 거실에서 TV 보고 있는 형님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더군요. 그 말에 어머님이 웃으며 니네 엄마가 요리를 더 잘해서 그래. 그리고 일하는 팔자는 따로 있단다. 라고 하시더군요. 그 말에 처음으로 시어머니께 발끈하게 되더군요. 어머님, 일하는 팔자가 따로 있다뇨. 제 아들 앞에서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정색을 하고 말하니 어머님이 당황하신 듯 얼굴이 새빨개지며 말을 더듬으시더라고요. 그리고는 이내 화를 버럭 내시며 내가 무슨 틀린 말 했니? 큰 며느리는 존경받는 교수 일 하느라 바쁘고 힘드니 주말이나 연휴에는 좀 쉬어야지. 너는 아랫동서가 돼가지고 너보다 7살이나 많은 형님을 부리고 싶니? 라고 하시길래 어머님, 저도 힘들게 일하고 애 키워요. 제가 어리면 무조건 다 해야 하나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저도 양보하고 배려해서 시댁에서 더 일한 건데 저는 그냥 일할 팔자라 시키셨던 거예요? 라며 제가 대들었습니다. 그러자 어머님이 갑자기 뒷목을 잡으시며 봐라 봐라, 막내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개기는 것 좀 봐라. 세상에 나 넘어간다. 하시며 부엌에서 쓰러지는 척 하시더군요. 온 식구들이 난리가 났네요. 아주버님은 119 부르자고 하고 형님은 자기 차에 모시고 병원에 간다고 난리였습니다. 그렇게 응급실에 갔는데 당연히 별 이상 없죠. 혈압도 정상이고 모든 게 정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날 이후로 어머님께 아주 되바라진 며느리년이 되었습니다. 어머님은 툭하면 저에게 전화해 시애미한테 대더니 속이 시원하디? 난 아직도 그날만 생각하면 우라가 치민다. 라며 저에게 화풀이를 하셨어요. 그리고 제 남편까지 거론하며 유유상종이라더니 똑같은 것들끼리 만나 결혼했구나. 그놈도 그렇게 공부 안 하고 망나니처럼 살더니 지형 얼굴에 먹칠이나 하면서 말이야. 너도 똑같아. 라며 저에게 폭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너무 상처를 받아 한동안 시댁에 가지 않았죠. 남편도 어머님께 찾아가 너무하다고 화를 내며 연을 끊을 듯이 싸우고 왔다고 하더군요. 그러자 어머님께서 신혼집에 대준 2억을 당장 내놓으라 하셨습니다. 저희는 돈이 없었어요.
어머님이 보태주신 2억에 저희가 1억 더 대출받아 서울 근교에 20평대 아파트로 이사와 신혼집으로 시작했었는데 전세가 점점 오르길래 부담되어서 그냥 대출 더 받아 매매를 했거든요. 게다가 타던 차가 퍼져서 중고로 1,500만 원짜리 SUV를 하나 더 구입한 상태였죠. 그래서 한 달 이자만 120에서 130만 원이 나갔고 그 당시 저는 둘째 아이를 낳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출산휴가 또 썼다고 회사에서 잘린 상태였어요. 남편 월급은 300만 원대였고요. 아이는 둘이나 있지. 들어갈 돈은 많지. 안 그래도 숨만 쉬며 사는 마당에 어머님이 갑자기 결혼 때 지원해준 2억을 내놓으라 하니 숨이 턱 막히더군요. 친정도 사정이 그리 여유롭진 않아서 2억이란 돈을 떡하니 빌려주실 상황도 되지가 않았죠. 남편은 사채를 써서라도 어머님께 2억 다시 갖다 주고 아이의 연을 끊고 싶어 했지만 그렇게 되면 저희는 한 달에 거의 200만 원 이상을 이자에 허덕이며 애들 손가락 빨리게 살게 되는 거예요. 정말 고민 많이 했는데 그럴 바엔 제가 한 번 더 숙이고 들어가는 게 낫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더럽지만 어머님께 찾아가 무릎 꿇고 빌었네요. 제가 못난 짓을 했으니 한 번만 용서해 달라고요. 그날 진짜 태어나서 가장 많이 울어본 것 같아요. 어머님은 제가 오열하는 거 보면서 너 나한테 미안해서 우는 게 아니라 억울해서 울지? 라고 비웃으며 커피를 홀짝 거리시더군요. 그렇게 2억 달란 소리는 쏙 들어가셨고 대신에 조건을 거셨습니다. 너 앞으로 나한테 더 잘해라. 안부 전화도 일주일에 한 번은 무조건 하고 한 번도 부족한데 그 이상 하면 내가 기채 놓으니까 아무튼 반성하는 의미로 나한테 열심히 전화해라. 네 시댁 와서도 엉덩이 붙일 생각 말고 일하고 라고 하시더군요. 2억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이긴 했지만 어머님의 그런 막무가내 행동에 저는 마음이 다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존경하지도 않고 궁금하지도 않은 시어머니께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해 기분 맞춰드리며 안부 전화 드리는 것도 이제 너무 곤욕이더라고요. 그런 제 심정을 비웃기라도 하듯 어머님은 약 올리는 듯한 말투로 방금 네 형님이 전화했는데 우린 10분을 넘게 통화했다. 너랑은 별로 할 말이 없으니 3분 정도만 하고 끊자. 라고 하시더군요. 3분. 그전에는 온갖 말로 어머님 비위 맞춰드리며 사근사근하게 굴었지만 어느새 갑질을 당연한 듯 여기는 시어머니한테 1분도 쓰기 아까워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제게 병이 생겼어요. 불안장애 증상이 심해서 병원에 갔더니 우울증이라며 약을 먹어야 한다더군요. 시어머니의 모진 행동들과 말,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어머님께 과제하듯 전화드리고 시댁에 가서 무수리처럼 일해야 하는 제 처지에 저도 모르게 속이 골마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남편이랑 병원에 같이 갔었는데 의사 말 듣고 펑펑 울더군요. 그리고 저를 꼭 안아주며 남편이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집 팔고 이사 가자. 그래서 엄마한테 돈 갚고 이제 우리 집 신경 쓰지 마. 그동안 너무 힘들었지? 미안해. 이제부터는 내가 더 고생할게. 그렇게 저희는 집을 팔고 경기도 어느 끝자락에 1억 2천짜리 아파트로 이사 왔습니다. 이래저래 다시 마련한 2억을 어머님께 되돌려 드리니 어머님이 눈이 휘둥그레지더라고요. 남편이 그 돈 들이며 이제 와이프 괴롭게 하지 말라고 하니 어머님이 입을 삐쭉 내밀며 아무 말 안 하시더군요. 그리고 남편은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이 넘게 되었지만 차라리 이렇게 사는 게 마음이 편하다며 싱긋 웃더군요. 새 보금자리에서 저도 아이들 키우며 다시 행복하게 살게 되었어요. 어머님한테 전화 안 하니 살겠더라고요. 그리고 시댁도 가지 않았죠. 아버님만 가끔 만나 식사하고 챙겨드리는 정도로 지냈습니다. 그러자 어머님이 그게 그렇게 화가 나셨나 봐요. 안부 전화 안 한 지 일주일 되던 날 다시 시작하라고 난리를 쳤는데 제가 이전처럼 고분고분하지 않자 분노로 돌아버릴 심정인지
저희 집에 찾아오겠다 소리를 지르시더군요. 그러더니 마침내 이러시는 겁니다. 니들 이번 주까지 나한테 전화 안 하면 나 재산 몽땅 네 형 준다. 알겠냐? 라고 하셨는데 저희는 솔직히 아무 타격이 없었습니다. 평소에도 재산을 빌미로 누가 더 잘하면 주겠다는 듯의 말씀을 많이 하셔서 참 우스웠거든요. 어머님은 그렇게 최후의 통첩을 하셨고 결국 저희가 전화를 안 하자 보란듯이 시댁의 모든 재산을 형님네에게 상속하셨습니다. 시댁 아파트 명의랑 현금 재산 전부요. 정말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한 톨도 남김없이 전부 다 형님네한테 증여했더라고요. 증여세도 꽤 되었을 텐데 어머님이 어찌나 열이 받으셨던 건지 그 엄청난 돈을 다 지불하시고 결국 일을 치르셨더라고요. 그 얘기 듣고 남편도 어이가 없다는 듯 한참을 멍하니 벽지만 보더군요. 이제 정말 시원하게 연 끊어도 되겠다 싶어서 그날 이후로 시어머니 전화 다 차단하고 명절에도 친정에만 가며 살았네요. 아예 시댁이 없는 듯이요. 그동안 저는 둘째 유치원 입학시키고 재취업했어요. 남편도 더 좋은 직장에 좋은 조건으로 이직해 저희 부부 돈도 많이 벌며 살게 되었습니다. 아파트도 더 넓혀서 30평대로 옮겼고요. 그간 고생했던 지난날이 주마등처럼 지나가더군요. 그렇게 3년의 시간을 보냈는데 어느 날 시아버지께서 전화를 하셨어요. 이사를 가게 되었다고 하길래 어디로 가시냐 물으니 시골로 간다 하시더군요. 왜 그러냐 하니 정말 상상도 못했던 말씀을 하시더군요. 형님이랑 아주버님이 이혼을 하셨대요. 아주버님이 바람을 피우셨다더군요. 그것도 같은 학교 유부녀 교수랑요. 두 분이 싸우면서 아주버님이 말하기를 형님한테 마늘 냄새가 나서 관계하기 싫다고 자존심을 건드렸나 봐요. 그래서 화가 난 형님이 학교에 소문 낸다고 했다가 아주버님이 싹싹 비니 재산이라도 몽땅 내놓으라고 해서 같이 살고 있던 집은 물론이고 부부 명의로 되어 있던 시댁 아파트까지도 다 형님 명의로 돌렸다네요. 그리고 증여받은 현금 재산까지 전부 위자료로 형님한테 준 거죠. 형님이 시어머니한테 삿대질하면서 아들 이따위로 키우고 장가보낼 생각을 했냐며 쌍욕을 하고 이혼을 했다네요. 결국 집도 날리고 돈도 날리고 그리 아끼던 큰 며느리한테도 욕먹고 시어머니가 거의 제정신이 아닌 상태셨더라고요. 아주버님이 겨우 정신 차려 남은 재산 긁어모아 아버님 고향인 시골에 있는 주택으로 거처를 옮기신 거고요. 그렇게 되는 동안 저희한테 연락을 할까 말까 했는데 못하셨답니다. 솔직히 시어머니 저한테 그렇게 매몰차게 굴며 다신 안 볼 사람처럼 형님한테 재산 몰빵하시더니 뒤통수 제대로 맞은 것 같아 꼬시지 않았다면 거짓말이네요. 그런데 둘 다 노인이시기도 하고 어떻게 사시는지 들여는 봐야 할 것 같아서 그 시골집에 한번 가봤습니다. 다행히 쓰러져가는 그런 초가집 같은 건 아니고 그래도 잘 정리된 주택이었어요. 어머님은 그간 맘고생을 격하게 하셨는지 얼굴이 완전 상해 계시더라고요. 애들은 뭣도 모르고 뒷산에서 뛰어놀고 저희 부부만 조용히 어머님 앞에 앉았습니다. 어머님이 저희 보시자마자 펑펑 우시더군요. 그놈들이 그렇게 내 뒤통수를 칠 줄이야. 내 집, 내 돈 다 날리고 이제 나는 아무것도 없구나. 아니다. 너희라도 있으니 다행이구나. 참 다행이야. 하시더군요. 그래서 제가 말했죠. 어머님, 그리 아끼던 큰아들 큰며느리한테 된통 뒤통수 맞으니 마음이 많이 속상하시죠? 그런데 저희도 형님네 그늘에 가려 무지막지하게 차별당하고 사는 동안 속이 많이 상해서 회복이 안 돼요. 저희랑 잘 지낼 생각하지 마세요. 이 사람은 아무리 그래도 피를 나눈 사이니 몰라도 일단 저는 아니에요. 어머님한테 상처 너무 많이 받아서 정신병까지 걸릴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저만 생각하며 살 거예요. 사실 여기 온 것도 아버님 뵈러 온 거지 어머님 걱정은 안 되더라고요. 이해하시죠?
저한테 연민 바라지 마세요. 라고 했더니 어머님이 망연자실한 표정을 지으시더군요. 그렇게 저희는 마트에서 장봐온 고깃거리 같은 거 내놓고 무표정한 얼굴로 다시 일어났어요. 어머님은 고개만 푹 숙인 채 계시더군요. 사실 시댁은 아버님 연금이 있기 때문에 사는 데는 지장 없으세요. 다만 이제 어머님은 자식 못 보고 사시는 거죠. 그게 벌써 10년 정도 전이니 시간이 그새 많이 흘렀네요. 아버님만 간간히 챙겨드리며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어머님은 저랑 통화하고 싶다며 바뀐 전화번호 알려달라 하시는데 절대 알려드리지 않았어요. 남편도 자기 엄마랑은 통화 절대 안 하고요. 큰아들인 아주버님도 면목이 없다며 본가에 찾아오지 않는다더군요. 그렇게 어머님 하며 따랐던 큰며느리도 재산을 다 가져간 후에 코빼기도 안 보이고요. 70이 훌쩍 넘은 어머님은 아는 사람 하나 없는 타지에서 그렇게 외로이 늙어가고 계십니다. 아버님한테 듣기로는 정신과 약도 다 드신다고 들었어요. 저도 어머님한테 잘해드리고 싶은 생각이 전혀 안 드네요. 그러고 보니 마음이란 게 한 번 돌아서면 끝인 것 같아요. 어머님은 사람 우습게 보고 기만해온 지난 날을 반성하고 사시겠죠? 아니면 아직도 속으로 절 욕하실까요? 문득 궁금해지네요.